아이고, 냄새야. 이런 걸 대체 누가 먹어? 동선의 친정은 뭐 거렁뱅이야? 귀한 손님들 오시는 명절상에 이런 구질구질한 반찬을 올려? 냄새나고 재수없어. 이 한마디에 저는 부엌 한 구석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명절날 친정엄마가 밤새 무친 반찬을 형님이 손님들 앞에서 쓰레기통에 그대로 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기는커녕 마음이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참는 거 그만할래. 저 인간들 콧대 꺾어놓고 이 집구석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나 오늘 진짜 미친 사람처럼 눈 한번 확 뒤집혀도 되지? 남편은 웃으며 재킷을 벗었습니다. 그래, 당신 마음대로 다 해. 오늘 이 남편이 당신 뒤에 딱 버티고 서서 제대로 날뛸 수 있게 아주 큰 판 한번 깔아줄 테니까. 그 짧은 대화가 7년 동안 숨죽여 살아온 며느리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대체 무슨 결심을 한 걸까요? 그리고 남편은 무슨 판을 깔아주겠다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들으시는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서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유, 참나. 이런 냄새나는 걸 대체 누가 먹는다고 가져와? 어디 시장통 반찬 가게에서 떠리로 파는 것도 아니고. 이 한마디에 저는 부엌 한 구석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명절날 친정엄마가 밤새 무친 반찬을 형님이 손님들 앞에서 쓰레기통에 그대로 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기는커녕 마음이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여기서 한번 제대로 미쳐볼까 해. 눈 확 뒤집혀도 되지? 남편은 웃으며 재킷을 벗었습니다. 마음대로 해. 다 부숴버려도 좋으니까. 오늘 내가 당신 뒤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판 제대로 깔아줄 테니까. 그 짧은 대화가 7년 동안 숨죽여 살아온 며느리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대체 무슨 결심을 한 걸까요? 그리고 남편은 무슨 판을 깔아주겠다는 걸까요? 넓은 거실 한가운데 긴 테이블 앞에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태호 씨는 팔짱을 낀 채 굳은 얼굴이었고 어머님 이명자 씨는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제 눈치를 살피셨어요. 아주버님 정승철 씨 옆으로는 낯선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서류철을 들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늘 저를 얕잡아 보던 눈빛으로 쳐다보던 형님 최애란 씨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죠. 남편 정재원 씨는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테이블 아래로 슬쩍 제 손을 잡아준 그 손끝에서 오늘만큼은 물러서지 말라는 마음이 전해지더군요. 7년 동안 저 사람의 그 손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끝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저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그때의 저는 그저 명절 준비를 걱정하던 평범한 며느리였을 뿐이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꺼내며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 회사 명줄, 오늘 제가 쥐고 흔들 겁니다. 부도를 내서 길거리에 나앉게 할지 아니면 살려줄지는 다 제 손에 달렸거든요. 그 말에 아주버님의 낯빛이 무너져 내리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형님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고 어머님은 손수건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떠셨죠. 그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2달 전으로 시간을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된 며느리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전업주부였어요. 아침에 남편을 회사에 보내고 낮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고 시댁에서 부르면 두말 없이 달려가는 며느리.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저는 결혼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박복순 씨는 젊어서부터 시장 골목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저를 키우셨죠. 새벽마다 배추를 절이고 나무를 묻히던 손, 그 손에 밴 고춧가루 냄새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시절의 가난이 몸에 배어서였는지 저는 시댁 앞에서 유독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가진 것을 드러내면 친정을 무시하던 시선이 더 날카로워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7년 내내 저는 그저 조용한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밀린 집안일을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님이었어요. 순간 등줄기가 저절로 곧아졌습니다. 예, 은주야. 너 이번 추석엔 도대체 몇 시에 올 거니? 내 큰형님도 이번엔 일찍 와서 일 거둔다는데 동서가 돼서 꾸물거리면 쓰겠니? 핑계대지 말고 새벽같이 서둘러서 와.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새벽 일찍 내려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제 막 물들기 시작한 은행나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의 추석이 제 7년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까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생신을 열흘 앞둔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왔어요. 갈비찜을 올리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는 내내 부엌은 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좀처럼 빠지지 않는 그 냄새가 손끝에도 머리카락에도 배어들었어요. 혜란 형님은 뒤늦게 도착해서는 앞치마도 두르지 않은 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휴, 동서. 이 나물 맛이 왜 이래?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밍밍하잖아. 간을 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 쯧쯧. 혜란 형님이 젓가락으로 나물 한 줌을 집어 맛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어요. 아, 조금 싱거워요? 그럼 소금 좀 더 넣고 다시 무칠게요, 형님. 됐어, 냅둬. 어차피 손님상에 올리지도 못할 반찬인데 뭐하러 힘을 빼? 대충 구석에 밀어놔. 아버님 좋아하시는 고기 반찬이나 비싼 걸로 하나 더 시키면 그만이니까. 혜란 형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나물을 무쳤어요. 손님상에 낼 것이 아니라는 말이 제가 만든 음식은 어차피 구색만 맞추는 것이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잠시 뒤 아버님이 거실로 들어오시며 혜란 형님이 준비했다는 홍삼 선물 세트를 보고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허허, 역시 우리 큰며느리가 최고야. 비싼 홍삼을 다 사오고. 센스가 으뜸이네. 이런 걸 알아서 척척 챙겨야 집안이 사는 거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국그릇을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시장을 돌며 골라온 아버님 내복은 그날 저녁까지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안방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아주버님도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아유, 재수씨. 요즘 세상에 누가 명절에 쪼그려 앉아서 전을 부쳐요? 그냥 비싼 데서 시켜 먹자고 돈을 내면 될 걸 못하러 그렇게 궁상을 떨며 힘을 빼.
우리 혜란이처럼 요령껏 돈으로 해결하면 편하잖아.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생신이신데 제 손으로 따뜻하게 차려드리고 싶어서요, 아주버님. 뭐, 성의는 갸륵한데 솔직히 맛은 우리 형수가 돈 주고 사오는 게 한 수 위지. 하하. 아주버님은 그 말과 함께 소파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마저 전을 부쳤어요. 기름이 튀어 손등이 따끔거렸지만 그 따끔거림보다 방금 들은 말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예, 은주야. 넌 거실로 나오지 말고 그냥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상 차리는 것만 해. 손님들 오시면 번듯한 큰형님이 응대하는 게 보기 좋으니까. 둘째 며느리는 그냥 며느리답게 뒤에서 조용히 있는 거야. 나설 자리, 안 나설 자리 가릴 줄 알아야지.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답게 나설 자리를 가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그 며느리다운 자리라는 게 대체 누가 정한 것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한 번도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7년째 저는 늘 그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요. 명절 때마다, 생신 때마다 저는 부엌 안쪽에 서서 남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등 뒤로 들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뒷정리까지 끝낸 뒤에야 저는 시댁 대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어깨가 뻐근했고 발바닥이 화끈거렸어요. 그래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저를 곁눈질하던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도 형수님이 부엌에서 당신 긁었지? 내가 다 들었어. 저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늘 있는 일이잖아. 그놈의 늘 그렇다는 말. 난 벌써 7년째 똑같이 듣고 있어. 속 안 터져?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무릎 위에 올린 손만 내려다보았어요.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춰 섰을 때 남편은 저를 돌아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매번 바보같이 고개 푹 숙이고 참는 거 나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져. 당신이 지난 7년 동안 우리 집구석에서 얼마나 억울하게 참아왔는지 딴 사람은 몰라도 난 다 알잖아. 참는 거 아니야, 여보. 어른들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넘기는 거지 뭐. 제 대답에 남편은 픽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앞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넘기는 것도 정도 것이지. 이제 당신도 슬슬 그만 참을 때 됐어. 두고 봐. 이번 추석에는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게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보며 저는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감만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 씻고 나오자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회사 메신저로 온 보고였어요. 이번 분기 매장 확장안이 무사히 승인되었다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잠깐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껐어요. 오늘 하루 종일 부엌에서 서 있던 사람과 방금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집안에 남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서글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하게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그 한마디가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까지도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저는 친정에 먼저 들러 엄마가 밤새 준비한 밑반찬을 챙겼어요. 멸치볶음과 도라지 무침, 고사리 나물까지 종류별로 통에 나눠 담은 반찬을 보자기에 싸며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휴, 우리 딸 고생이 많네. 시댁 어른들 입맛이 까다로우실 텐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다. 그래도 엄마가 새벽부터 좋은 재료만 골라서 정성껏 무쳤으니까 맛은 기가 막힐 거야. 우리 엄마 반찬 솜씨가 동네에서 1등이잖아. 얼마나 맛있는데. 식구들 다 좋아할 거니까 하나도 걱정하지 마, 엄마. 저는 엄마의 손을 한번 꼭 잡아드리고 보자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밤새 쪼그려 앉아 나무를 다듬었을 엄마의 무릎이 생각나 마음 한쪽이 시큰했어요. 저는 그 마음을 애써 누르며 시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명절 아침에 도로는 한산했고 창밖으로는 차례를 지내러 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였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벌써 마당에 차가 가득했어요. 아주버님 내외와 손님으로 온 어머님의 친척들까지 거실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돌며 어른들께 차례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소파에 앉은 채 고개만 까딱하셨고 어머님은 제 손에 들린 보자기를 힐끗 보시며 아이고, 넌 뭐하러 또 돈 안 되는 반찬들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니? 냄새나겠으리. 하고 짧게 말씀하셨어요. 혜란 형님은 친정 쪽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느라 저를 본체만 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조용히 지나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부터 둘렀어요. 가져온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그릇에 옮겨 담는 동안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상 위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갈비찜 냄새와 전 부치는 냄새 사이로 엄마가 싸준 나물향이 은은하게 섞여 들었어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잠깐이지만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엄마의 정성이 시댁 식구들에게도 닿을 것 같았거든요. 상을 다 차리고 나서 저는 반찬 그릇을 정갈하게 줄 맞춰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뒤늦게 부엌으로 들어온 혜란 형님이 반찬 그릇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머, 이게 다 뭐야, 동서? 풀떼기뿐이잖아. 아니, 이런 촌스러운 반찬을 왜 번듯한 명절상에 올려? 격떨어지게. 친정엄마가 어제 새벽부터 안 주무시고 정성껏 무쳐주신 거예요. 형님, 맛 한번 보세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혜란 형님이 반찬통 하나를 집어들더니 거실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유, 참나. 이런 냄새나는 걸 대체 누가 먹는다고 가져와? 어디 시장통 반찬 가게에서 떠리로 파는 것도 아니고. 거실에 있던 사람들의 대화가 뚝 끊기고 모두의 시선이 부엌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혜란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손에 든 반찬통을 그대로 개수대 옆 쓰레기통에 쏟아버렸습니다. 나물 냄새가 확 퍼지며 엄마가 새벽부터 다듬고 무쳤을 그 정성이 순식간에 쓰레기통 안으로 사라졌어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란 형님은 아무렇지 않다는 얼굴로 손을 탈탈 털며 대꾸했어요. 왜? 눈을 그렇게 부릅뜨고 쳐다보면 어쩔 건데? 내가 틀린 말했어? 명절에 귀한 손님들 오시는데 이런 허름하고 빈티나는 반찬 말고 제대로 된 비싼 고기를 올려야지. 동선에 친정집 찢어지게 가난한 거 여기 모르는 사람 있어? 없는 형편에 억지로 이런 거 싸우지 말라고 궁상맞게. 거실에 있던 몇몇 손님이 헛기침을 하며 슬그머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님은 그 상황을 다 보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아버님은 신문을 뒤적이며 못 들은 척하셨어요. 소파에 있던 아주버님은 낮게 웃으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허허, 거참. 재수씨, 혜란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명절엔 좀 으리으리하게 상다운 상을 차려야 체면이 서지.
안 그래요? 그 웃음소리에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거실 곳곳에서 낮은 웃음이 번지는 게 들렸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찬을 버린 것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쓰레기통 안에 뒤엉킨 반찬을 내려다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손목이 아프도록 나무를 묻혔을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손끝이 저릿할 만큼 화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눈을 떨군 채로 저는 지난 7년의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팔을 잡았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느끼며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부엌 한쪽으로 몸을 돌린 저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여기서 한번 제대로 미쳐볼까 해. 눈 확 뒤집혀도 되지? 남편은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입고 있던 재킷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음대로 해. 다 부숴버려도 좋으니까. 오늘 내가 당신 뒤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판 제대로 깔아줄 테니까. 그 대답을 듣는 순간 7년 동안 눌러왔던 무언가가 제 안에서 툭 끊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부엌 가득했던 나물 냄새도 거실을 채운 웅성거림도 그 순간만큼은 아득하게 멀어졌어요. 저는 손등에 묻은 나물 국물을 행주로 천천히 닦아내며 숨을 골랐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차분해졌어요. 저는 앞치마를 풀어 옆에 내려놓고 거실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웅성거리던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혜란 형님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늘 아래로 내리깔았던 제 눈이 그 순간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를 바라보던 혜란 형님의 얼굴에서 저는 아주 잠깐이지만 낯선 불안을 읽었습니다. 거실을 가득 메운 정적 속에서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추석 다음 날 아침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잠시 바라보다가 받았어요. 예, 은주야. 너 어제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니? 밥 먹다 말고 갑자기 획 나가버리면 어떡해.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우리 집안 체면이 대체 뭐가 되냐고.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나무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는 더 있을 이유가 없어서 인사만 드리고 나온 것뿐인데요. 내 형님이 말을 얄밉게 한 건 나도 다 안다. 그래도 아랫사람인 네가 꾹 참고 넘어갔어야지. 윗사람인 형님이 먼저 고개 숙일 일은 절대 아니니까 당장 네가 먼저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라. 알겠니? 제가 대체 왜 죄송해야 하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사과할 사람 따로 있잖아요. 뭐라고. 아니, 이 기집애가 미쳤나? 네가 감히 시어미한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해? 너 둘째 며느리 주제에 그런 식으로 뻣뻣하게 굴면 앞으로 이 집안에서 얼굴 들고 살 수 있을 줄 알아. 어머님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말씀 똑똑히 새겨서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엉키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앞에 커피 한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방금 또 어머니 전화지?
또 형수한테 먼저 사과하라고 난리치셔? 응. 형님이 먼저 잘못했는데 며느리 돌이 운운하면서 나보고 먼저 전화해서 싹싹 빌래. 남편은 미간을 좁히며 커피잔을 매만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가면 벗고 진짜로 움직여도 될 것 같은데. 움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당신이 밖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무슨 일 하는 회장님인지, 이제 우리 집 식구들도 똑똑히 알아야 할 때가 왔다는 뜻이야. 언제까지 구박받는 며느리로 숨어서 살래?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저는 회사 일과 시댁 일을 철저히 분리해 왔어요. 친정에 가난했던 시절이 남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선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나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저 사람들 확실하게 밟아줄 준비가 필요하니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오랜만에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 당신이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만 해. 나도 내 아내 구박받는 거 뻔히 보면서 더는 저 집구석 눈치 보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결혼 초 남편이 처음으로 제 회사 일을 알게 되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지금처럼 담담하게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시댁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먼저 제안한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며느리가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이라는 걸 남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 나가 재무팀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댁에 다녀온 다음 날은 몸살 기운에 하루 종일 누워있곤 했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정신이 또렷했어요. 아주버님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저희 쪽 사업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재무팀장은 잠시 자료를 뒤적이더니 화면 하나를 제 앞으로 돌려놓았어요. 대표님 찾으시는 거래처가 이 건설사 말씀이시죠? 저희 회사 매출 채권 중에서 액수가 가장 큰 곳인데. 글쎄, 최근 들어 대금 결제가 꼬박꼬박 밀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저는 화면에 뜬 회사명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주버님 회사의 최대 매출처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제가 이끄는 회사와 오래전부터 거래를 이어온 협력업체라는 사실을 그제야 정확히 확인했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눈앞의 자료가 그 짐작을 사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건설사, 우리한테 대금 지금 밀린 지 정확히 얼마나 된 거죠? 벌써 석 달째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 재무팀에서도 여러 번 독촉 전화를 넣었는데 계속 조금만 사정을 봐달라면서 죽는 소리만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완전히 골마 터진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그저 살림만 하는 며느리인 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이 회사의 숨통을 쥐고 있는 사람이 저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 서류를 정리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지난 7년 동안 쌓아온 억울함이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팀장님, 이 거래처 3년치 재무자료랑 밀린 대금 내역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서 제 책상에 올려두세요. 다른 사람 모르게 아주 조용히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재무팀장이 나간 뒤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자료를 마저 훑어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무실 풍경은 제가 처음 이 회사를 시작했던 작은 사무실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 시절 저는 반찬 가게 딸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 버텨야 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 조금씩 힘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도록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것도 모른 채였어요. 그러던 중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어머님이 다시 전화를 하셨다고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자고 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마침 저에게도 그 자리가 필요했으니까요. 자료를 마저 넘기던 중 저는 한 서류 하단에 적힌 담당자 이름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자문으로 몇 차례 도움을 받은 적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버님 회사가 이 사람과도 최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남편은 별말이 없었어요. 저 역시 창밖만 바라보며 오늘 무슨 말이 오갈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그려보았습니다. 시댁 대문을 들어설 때마다 늘 무겁게 가라앉던 마음이 그날따라 이상하리만치 잔잔했어요. 거실에는 아버님과 어머님, 아주버님 내외,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둘러앉았습니다. 상 위에는 평소보다 과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누구도 선뜻 젓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분위기는 지난 추석일 때문인지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자자, 다들 모였으니 내가 한마디 하마. 오늘 모인 김에 지난번 추석 때 불켰던 일은 좋게 좋게 덮고 넘어가자. 은주 너도 형님한테 말대꾸한 거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혜란이 너도 뭐 반찬 버린 건 조금 심했으니 미안하다고 해라. 혜란 형님은 팔짱을 낀 채 저를 힐끗 보았습니다.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요, 단 한마디도 사과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친정엄마가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만든 반찬을 온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콱 쏟아버린 건 큰형님이니까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이 굳어지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아니, 이것 봐라. 은주야. 너 지금 이 자리에서 감히 형님을 가르치려 드는 거니?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부모 눈빤히 쳐다보며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너 미쳤니? 어머님, 제가 미친 게 아니고요.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제 대답에 아버님이 신문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에잉, 시끄럽다, 시끄러워. 내 시어미 말이 맞지. 며느리가 구박을 좀 받아도 꾹 참을 줄을 알아야지. 애초에 친정집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 싸구려 반찬들을 명절상에 올리려던 네가 눈치가 지지리도 없었던 거 아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만 사겼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아버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예전에 저희 친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없다고 사람을 벌레 취급하며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저희 친정,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거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이렇게까지 또박또박 말하는 걸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혜란 형님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주버님만이 헛기침을 하며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아이고 재수씨, 거참
오늘은 그냥 다 같이 웃으면서 밥이나 먹자고 모인 자리잖아요. 뭘 그렇게 죽자 사자 핏대를 세우고 심각하게 굴어요? 어머님은 분이 풀리지 않는 얼굴로 다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너 요즘 어디서 몹쓸 바람이 단단히 들었구나? 예전엔 찍소리도 못하고 쥐 죽은 듯이 있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표독스럽게 변한 거야? 제가 변한 게 아니라요, 어머님. 7년 동안 억울하게 꾹꾹 눌러 참았던 제 진짜 목소리를 내는 것뿐이에요. 뭐야? 이게 보자 하니까 진짜 어른 무서운 줄을 모르고. 혜란 형님이 그제야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아유. 그만 좀 하세요. 재수 씨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요. 네. 평소라면 저를 몰아세우는데 앞장섰을 혜란 형님이 오히려 상황을 정리하려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삼켰어요. 이제 와서 발을 빼려 해도 이미 늦었다는 걸 형님은 아직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굳이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집안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흔들리게 될지를 이미 가늠하고 있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슬쩍 제 무릎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손길에 힘을 얻어 등을 곧게 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흘겨보셨지만 예전처럼 곧바로 언성을 높이지는 못하셨어요. 혜란 형님도 그날따라 유독 말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한마디씩 거들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조용히 앉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버님이 문득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은주야, 너 요즘 밖에서 따로 밥벌이 하는 일이 있다고 했었지?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지냅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지막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그래.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고 복잡해서 말이야. 사람이 겉으로 허름해 보인다고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단 말이지. 그 말을 남기고 아버님은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버님이 정확히 무엇을 알고 하신 말씀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오래도록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까 아버지가 너한테 좀 이상한 말씀 하시더라. 눈치챈 거 아니야? 응, 당신도 들었구나. 나도 가슴이 철렁했어. 틀림없이 뭔가 낌새를 채신 것 같아. 예전 같으면 당신한테 일하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셨을 뿐이잖아.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무언가를 알고 던진 말씀이라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가만히 쥐었다 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서둘러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상관없어. 어차피 평생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고 조만간 다 터뜨릴 거였으니까. 남편은 그 말에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제 손을 한번 꼭 잡아주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하나둘 지나가는 동안 저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천천히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는 확신이 그날 밤 제 안에 조용히 자리 잡았어요. 창밖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익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시댁에서 보내는 시간과 이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그날따라 유독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 이름은 박은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전국에 매장을 두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저는 29살의 작은 분식집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친정엄마가 반찬 가게에서 새벽마다 국물을 우리던 그 손끝을 보며 자란 저는 음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일찍부터 배웠습니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는 하루 매출이 몇만 원에 그치는 날도 많았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는 식자재를 떼러 다니고 낮에는 홀에서 손님을 맡고 밤에는 다음날 메뉴를 고민하며 몇 년을 보냈어요. 그렇게 하나둘 늘려간 매장이 지금은 전국 80곳이 넘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저는 오히려 더 조용히 살았어요. 유명해지는 것보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제 자리를 만드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로비를 지나 사무실로 들어서자 비서가 오늘 일정을 간단히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에는 이번 분기 매장 확장 계획과 함께 어제 지시한 아주버님 회사 관련 자료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저는 재무팀장이 보내온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주버님의 회사, 그러니까 시댁 소유의 건설 관련 사업체가 저희 회사와 얽혀있는 거래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매출 채권만 수억 원에 달했고 최근 몇 달 사이 결제가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요청하신 자료 다 정리했습니다. 재무팀장이 서류 뭉치를 제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낮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상에, 아주버님 회사 자금줄이 이 정도로 말라붙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쪽 사장이 최근에 엉뚱한 사업에 무리하게 손을 댔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회사 돈이 그쪽으로 줄줄 새어나가서 지금 완전히 깡통 차기 직전입니다. 저는 자료 속 숫자들을 훑어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건로는 늘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지만 정작 그 체면을 지탱하던 사업은 이미 속으로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의 명주를 쥐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저라는 사실을 저 자신도 어느 순간부터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그럼 혹시 저 회사 쪽에 다른 은행 대출이나 돈 빌려준 채권자들은 또 없답니까? 알아보니 자잘한 곳이 두어 군데 있긴 한데 저희 쪽에 갚아야 할 돈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사실상 우리 회사가 당장 돈줄 끊어버리면 저 회사는 내일 당장 부도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상황이 단순히 회사 대 회사의 거래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시댁의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7년 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이미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굳이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처음부터 제 조건을 보고 저울질하는 게 싫었거든요.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둘이서 조용히 그 비밀을 지키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택이 오히려 저를 더 낮은 자리로 밀어넣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다워야 한다는 그 말 속에 제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는 조금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명절마다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면서도 저는 몇 시간 뒤면 화상회의에서 매장 확장안을 결제해야 했습니다. 그 두세 개를 오가는 동안 저는 점점 지쳐갔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후 늦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일찍 퇴근할 수 있어? 급하게 상의할 게 좀 생겼어. 응, 괜찮아.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전화로 길게 할 얘기가 아니야.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아주 중요한 일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주버님 회사의 최근 3년간 재무 흐름을 살펴보니 무리한 투자와 대금 지연이 반복되는 패턴이 뚜렷하게 보였어요. 이대로라면 조만간 자금 압박이 임계점에 다다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님이었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님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어이구, 은주야.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좀 올 수 있겠니? 애미가 아주 급하게 상의할 일이 생겨서 그런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되물었어요. 그렇게 다급하게. 대체 무슨 일이신데요, 어머님? 아이고, 그게 전화로 떠들썩하게 말할 일이 아니야. 아무튼 오늘 저녁에 만사 제쳐두고 꼭 좀 와다오. 응?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오늘 남편하고 급하게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내일 뵈면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 은주야, 내일이면 늦어. 오늘 꼭 와야 해. 내가 이렇게 사정하마. 부탁이다, 응? 평소 저에게 부탁이라는 말을 쓰신 적이 없던 어머님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느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남편이랑 같이 퇴근길에 들를게요. 전화가 끊긴 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불안이 어머님의 목소리에 배어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님의 연락을 전했습니다. 남편도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는지 잠시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부탁을 다 하셨다고? 심상치 않네. 알았어. 당신 회사 앞으로 픽업 갈 테니까 같이 가자. 저는 서둘러 짐을 챙기며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길,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별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님의 떨리던 목소리를 곱씹었어요. 좋은 일로 이렇게 급하게 부르셨을 리는 없다는 예감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거실 분위기가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버님은 소파 끝에 앉아 손을 연신 만지작거리고 계셨고 어머님은 저희 부부가 들어서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맞잡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왔구나. 어서 와, 여기 따뜻한 데로 얼른 앉아라. 평소라면 며느리인 저를 이렇게 반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낯선 환대에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해졌어요. 아주버님도 소파에서 몸을 반쯤 일으켜 저희를 맞았습니다. 아, 재수씨. 재원아.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이렇게 다짜고짜 붙여서 정말 미안하다. 자리에 앉자 어머님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내 아주버님 회사가 요새 돈줄이 꽉 막혀서 부도나게 생겼단다. 핏줄이 너희밖에 더 있니? 둘째 네가 돈 좀 팍팍 보태서 융통 좀 해다오.
저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조용히 두 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했어요. 아주버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재수 씨, 진짜 큰 돈 아니에요. 잠깐 숨통만 트이게 자금 회전만 좀 팍팍 밀어주면 돼요. 사업 풀리면 이자 쳐서 바로 갚을 테니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주버님, 숨통이 막히신다니 안타깝지만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니 저희도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아이고, 참. 생각은 무슨 놈의 생각이야. 가족끼리 피가 물보다 진한데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안 그래, 재수 씨? 혜란 형님도 그날은 웬일인지 저를 향해 사근사근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늘 저를 깔보던 그 눈빛이 그날만큼은 애써 다듬어져 있었어요. 호호호, 우리 동서. 앙금이 남았으면 훌훌 털어. 우리가 그동안 동서한테 조금 섭섭하게 굴었어도 피 섞인 식구인데 이럴 때는 두 팔 걷어붙이고 서로 도와야 하는 거잖아. 내 말 맞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씁쓸함과 함께 묘한 통쾌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자존심을 그렇게 내세우던 사람들이 정작 아쉬울 때는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거든요. 명절날 반찬을 쓰레기통에 던지던 그 손으로 지금은 제 손을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희 부부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중에 그렇게 큰 여윳돈이 없어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버님이 헛기침을 하며 끼어드셨습니다. 그래, 너무 닥달하지 마라. 돈 융통하는 게 어디 하루아침에 되냐. 천천히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알려다오. 평소에 아버님이라면 절대 하지 않으셨을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낯선 태도에서 이 집안이 생각보다 훨씬 더 궁지에 몰려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네, 아버님.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답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말을 늘리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함께 집을 나섰어요. 차에 오르자마자 남편이 픽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저 인간들 아쉬우니까 꼬리 싹 내리고 굽실거리는 거 봐라.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보네. 내 말이. 평소엔 벌레 보듯 무시하더니 돈 필요하니까 웃는 거 봐. 속 시원하기보단 너무 씁쓸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엄마 생각이 나서 반찬 가게 쪽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엄마는 아직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계셨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엄마가 반가운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캄캄한 이 밤중에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우리 엄마 주름진 얼굴이 훅 보고 싶어서 달려왔지. 밥은 먹고 이래? 저는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한쪽 벽에 붙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임대료 관련 안내문이었어요. 엄마는 제 시선을 눈치채고는 대수롭지 않게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유, 별일 아니야. 요즘 물가가 뛰니 건물 주인이 임대료를 턱없이 올려달라지 뭐냐. 그래도 어떻게든 뼈 빠지게 벌어서 월세 맞춰봐야지.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건물 관리를 맡고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가게의 임대 계약을 안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조용히 알아보았어요. 통화를 마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선반과 손때 묻은 냄비들, 엄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작은 공간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엄마의 가게 임대료 문제는 제가 나서서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좋은 일이 생겼다며 기뻐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엄마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돌아가려는 저를 붙잡으며 엄마가 문득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아참, 근데 은주야. 요새 건물 주인이 영 찜찜하게 군단 말이지. 며칠 전에 시커먼 남자들을 보내서 우리 가게 구석구석을 찰칵찰칵 사진 찍어가고 삿대질을 하더라니까. 기분이 아주 영 안 좋아.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엄마의 표정에서 미세한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갔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지 엄마는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저 낯선 사람이 가게 앞을 서성이다 갔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실 뿐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엄마를 안심시키고 가게를 나섰지만 차에 오르자마자 표정이 굳어지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드린 뒤로 며칠이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시댁에서는 그날 이후로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늘 뭔가를 요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잠잠해졌다는 게 폭풍 전의 고요처럼 느껴졌거든요. 회사에서도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매장 확장 계획을 점검하고 신메뉴 시식회의에 참석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도 저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아버님의 그 묘한 한마디와 아주버님 내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심각한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은주야. 나 오늘 회사에서 등골 오싹한 얘기를 들었어. 등골이 오싹해? 도대체 무슨 얘긴데 그래? 우리 회사 거래처 중에 큰 부동산 중개업소 알지? 거기 사장이 지나가는 말로 흘리는데 형님이 최근에 상가 건물 하나를 통째로 헐값에 넘겨받으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거야. 저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상가 건물? 헐값에? 여보, 혹시 그 건물이 어디 있는지 얘기 들었어? 정확한 번지수까진 모르겠는데 동네랑 위치 묘사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장모님 반찬가게 있는 그 건물 같아. 형님이 거길 노리고 있어. 당신 확실해? 다른 상가 잘못 들은 거 아니고? 아주버님이 왜 우리 엄마 가게 건물을 건드려? 나도 설마 했어. 근데 그 부동산 사장이 형님 이름 정승철을 똑똑히 대면서 아주 침을 튀기며 설명하더라고. 벌써 여러 번 몰래 찾아와서 건물을 들쑤셔놨대. 남편의 목소리에서 저는 심상치 않은 긴장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알고 지내던 형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어요. 명절날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리던 그 사람이 이번에는 친정의 터전까지 넘보고 있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지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이어지는 몇 초가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몇 마디 대화 끝에 아주버님이 최근 그 건물주와 몇 차례 접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진짜 확실한 정보 맞습니까? 이름 비슷한 다른 사람 착각하신 거 아니고요. 아이고, 100% 확실합니다. 명함도 줬다니까요. 저희 직원들도 그 정승철 대표 얼굴 여러 번 뵈어서 틀림없습니다. 통화를 마친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니, 자기네 회사 부도나게 생겨서 돈 꿔달라고 빌던 놈이 왜 갑자기 장모님 건물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된 거지? 앞뒤가 안 맞잖아. 남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서서히 상황을 짜맞추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굳이 친정엄마의 가게가 있는 건물에 손을 뻗는다는 건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그 건물을 헐값에 사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압박해 급전을 마련하려는 속셈일 가능성이 컸어요. 저는 곧바로 회사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확인 좀 해주실 게 있습니다. 네, 대표님. 통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동네 상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를 최근에 매입하겠다고 쑤시고 다니는 놈들이 누군지,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얽혀 있는지 최대한 조용히 뒤조사 좀 해주세요. 회사 공식 문건에 남기지 말고 저한테만 다이렉트로 보고하시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다 캔에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만약을 대비해 관련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해 두었습니다. 통화 내용과 문자 기록, 건물주와의 접촉 정황까지 정리하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각오를 다졌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여보, 우리 엄마한테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마. 평생 반찬만 묻히신 분이 이런 더러운 짓 알면 쓰러지셔. 당연하지. 장모님은 모르게 우리가 선수를 쳐서 그 인간 숨통을 끊어놓자 저녁 늦게 법무팀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 결과 아주버님이 그 건물주에게 접촉해 건물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넘길 것을 제안했다는 정황이 있었어요. 건물주가 처음엔 거절했지만 최근 들어 아주버님 측에서 여러 차례 다시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며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 장모님 가게가 저 건물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작정하고 친정을 박살내려고 밀어붙이는 거였어. 남편이 자료를 훑어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대응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우선은 건물주와 직접 연락을 취해 아주버님 쪽의 제안에 섣불리 응하지 않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도록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댁이 저와 남편에게 손을 벌리는 동시에 뒤로는 친정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저 혼자 참고 넘기면 되는 문제였지만 이제는 엄마의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몇 번이고 몸을 뒤척였고 결국 새벽이 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회사에서 회의를 하던 중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였어요. 평소라면 낮에 좀처럼 전화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기에 저는 순간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회의를 잠시 멈추고 양해를 구한 뒤 저는 곧장 회의실을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생겼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딸아, 너 지금 빨리 좀 와다오. 어깨 문신한 시커먼 깡패 같은 놈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가게를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났다. 그 뒷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와 함께 물건 부딪히는 소리까지 어렴풋이 들려왔어요. 엄마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회사를 나서자마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손이 떨려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조차 몇 번을 헛손질했어요.
신호에 걸릴 때마다 초조함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기사님께 조금만 더 서둘러 달라고 부탁하는 제 목소리가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10분이 채 되지 않는 거리가 그날따라 유독 멀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익숙한 거리 풍경조차 그날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반찬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의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게 앞에는 동네 사람들이 몇몇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고 평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던 진열대는 이미 반쯤 흐트러져 있었어요. 낯선 남자 2명이 가게 안에서 진열대를 함부로 밀어젖히고 있었고 엄마는 그 앞을 몸으로 막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치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이 도둑놈들아. 당장 내 가게에서 못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남의 집 진열대를 엎고 지랄들이야. 어허, 늙은이가 눈치가 꽝이시네. 할망구, 여기 건물 주인이 곧 바뀔 거라 싹 다 밀어버릴 거니까 피 보지 말고 순순히 짐 싸서 방 빼셔. 좋게 말할 때 남자 중 한 명이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야, 이 새끼들아. 지금 여기서 뭐하는 짓거리야. 제 목소리에 남자들이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걸어가 엄마를 뒤로 감싸며 그들 앞을 막아섰어요. 엄마는 제 뒤에 숨어서도 계속 남자들을 향해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살짝 뒤로 물러서게 하고 남자들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어요. 너희들 어느 밑에서 굴러먹는 개들이야. 누구 사주를 받고 남의 가게를 뒤집어 엎어. 똑바로 불어. 아, 이 아줌마가 진짜 귓구멍이 막혔나? 윗선이 누군지 알아서 뭐 하시게? 우리는 위에서 까라면 까는 용역놈들이니까 비키쇼. 내 입으로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누가 시켰는지 이름 석자 똑똑히 불어.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한 명이 우물쭈물 대답했어요. 아, 진짜. 정승철. 그 건설사 정승철 대표님 비서실에서 싹 다 밀어버리라고 돈 쥐어주고 시켜서 왔수다. 됐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차갑게 굳는 걸 느꼈습니다. 짐작하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충격이었어요.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2 사람의 모습과 어질러진 가게 상황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내 휴대폰에 니들 상판대기랑 다 부서진 거 똑똑히 찍혔어. 이거 그대로 들고 당장 경찰서로 가서 정승철이랑 니들 다 콩밥 먹일 테니까 그 전에 꺼져. 꺼지라고. 제 단호한 태도에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슬그머니 짐을 챙겨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서도 한 명이 뒤돌아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씨, 아줌마 독하게 나오네. 좋아, 오늘은 우리가 그냥 가지만 조만간 또 올 거니까 목 씻고 기다리쇼. 그 말에 저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시 한 발짝이라도 들이밀어봐. 그땐 경찰이 아니라 내 손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가, 이 쓰레기들아.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은 진열대가 밀려나고 반찬통 몇 개가 바닥에 흩어져 있어 엉망이었어요. 엄마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 짐승 같은 놈들이 어디 안 때렸어? 안 다쳤어. 아이고, 난 괜찮다, 은주야. 안 다쳤어.
그냥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서 다리가 후들거리는구나.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반찬통을 하나씩 주워 담으며 애써 눈물을 참았어요. 손끝에 묻은 나물 국물을 닦아낼 새도 없이 저는 계속해서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눈이 시퍼런 깡패놈들이 대낮에 들이닥쳐서 다짜고짜 당장 짐 싸서 길바닥으로 나가라고 으름장을 놓잖아. 엄마가 여기서 반찬 팔면서 20년을 넘게 버텼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엉엉. 엄마, 울지 마. 내 눈 똑바로 봐. 이제부터는 이 딸내미만 찰떡같이 믿어. 다시는 저런 쓰레기들, 우리 엄마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내가 다 박살 내줄 테니까. 새벽마다 손목이 아프도록 일하며 이 작은 가게를 지켜오신 분이 자식 때문에 이런 험한 일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이를 악물었어요. 가게 정리를 마치고 엄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린 뒤 저는 차 안에 홀로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은 채 저는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지금까지는 시댁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친정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선을 완전히 넘어선 것이었어요. 지난 7년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답게 나서지 말라던 말, 반찬을 쓰레기통에 던지던 손, 아쉬울 때만 손을 내밀던 얼굴들까지. 그 모든 순간에도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엄마가 낯선 사람들 앞에서 떨고 계신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확실하게 결심 섰어. 가게는 어떻게 됐어? 장모님은 안 다치셨고? 괜찮으셔? 응, 엄마 많이 놀라셨는데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근데 재원아, 나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아서 이제 더는 단 1초도 못 참겠어. 이번 주말 당장 시댁 식구들 하나도 빠짐없이 거실로 다 모이라고 해. 내가 싹 다 엎어버릴 거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남편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았어. 내 손으로 직접 다 불러 모아서 심판대 만들어 놓을게.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곧바로 회사 법무팀과 재무팀에 연락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팀장님, 당장 이번 주말 전까지 정승철 회사랑 엮인 채권 서류, 그 회사 돈줄 마른 거, 그리고 우리 친정 건물 강제로 뺏으려고 뒤조작한 증거까지 토시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묶어서 제 책상에 올려요. 네, 대표님.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밤을 꼬박 세워서 완벽한 무기로 만들어두겠습니다. 정승철 아주버님 회사와의 채권 관계, 그동안 확보해둔 건물 매입 시도 정황, 그리고 제 진짜 정체까지 이번 주말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7년 동안 숨죽이며 살아온 며느리의 얼굴이 그 안에 있었어요.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손,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얼굴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제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그날이야. 저 인간들 목줄 줄 준비 다 끝났어?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응,
피눈물 나게 준비했어. 이제 봐줄 일 없어. 주말을 이틀 앞둔 목요일, 저는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남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법무팀과 재무팀이 정리해온 서류는 두툼한 파일 하나로 완성되어 있었어요. 아주버님 회사와의 채권 관계, 최근 몇 달간의 자금 흐름, 그리고 친정 건물 매입을 시도했던 정황까지 모든 것이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서류 완벽합니다. 이 증거들이면 그 자리에서 저쪽 회사 숨통을 단번에 끊어 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정리해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 장씩 다시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하셨어요, 팀장님. 이번 주말 그 집안 사람들 면상에 집어 던질 폭탄들이니까 잘 보관해 주세요. 법무팀장이 나가고 난 뒤 저는 서류 맨 앞장에 붙은 요약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숫자와 날짜, 담당자 이름까지 빼곡히 채워진 그 종이 한 장이 지난 7년의 억울함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사무실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에 홀로 남은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거실에 다 모아놨어? 응, 다 미끼를 물었어. 아버님 건강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서 가족회의 좀 하자고 겁을 줬더니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다들 군말 없이 이번 주말에 오겠다고 하네. 잘했네. 내 쪽도 폭탄 장전 다 끝났어.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은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것을 드러내야 했어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이상하게도 후련함이었습니다. 저는 재무팀장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팀장님, 정승철 회사 쪽에 넘겨준 수십억 채권, 당장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압류 및 상환 절차 들어간다고 통보하세요. 그동안 친인척이라고 뒤에서 몰래 숨통 트여준 거 이런 한 푼 남기지 말고 다 회수하겠다고 선전포고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당장 그 회사 발칵 뒤집어지도록 내용 증명 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아주버님 회사의 사정을 알면서도 굳이 독촉하지 않았던 건 시댁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어요. 겉으로는 며느리로서 조용히 지내면서도 뒤로는 그 회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름의 배려를 해왔던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배려를 이어갈 이유가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아주버님 회사에 공식적으로 채권 상환을 요구하는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재무팀장은 공문을 발송했다는 사실과 함께 상대 회사 담당자가 크게 당황한 기색이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남편은 시댁 가족단체 대화방에 이번 주말 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메시지를 올렸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 다 같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다들 시간 맞춰서 와주세요. 은주도 준비해서 같이 참석합니다. 메시지가 올라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받자마자 어머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예, 재원아. 갑자기 주말에 웬 모임이니? 너의 아버지가 어디 편찮으셔? 왜 그래? 아유, 심각한 건 아니고요, 어머니. 그냥 다 같이 얼굴 보면서 할 얘기도 있고 해서요. 그래도 이렇게 예고도 없이 다짜고짜 부르니까 영 찜찜하잖니. 남편은 애써 태연하게 어머님을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를 지켜보던 저는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짓을 보냈어요.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아주버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연결해 저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야, 정재원, 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방금 우리 회사에 채권 상환 통보 날아온 거 뭐야? 너 우리 회사 지금 부도나게 생겨서 말라 죽는 거 뻔히 알면서 등에 칼을 꽂아. 아주버님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남편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형, 흥분하지 마. 돈 갚으라고 한 건 회사 대 회사끼리 법대로 한 일인데 왜 엉뚱하게 나한테 전화해서 난리야? 그쪽 재무팀에 따져야지. 야, 장난해. 내가 지금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돈 갚으라고 목 조르는 그 독종 회사가 너희 처가 쪽이랑 끈 닿아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형, 나한테 소리친다고 형네 회사 빚더미가 사라져? 자기 무덤 판 건 형이 제일 잘 알 텐데 남 탓하지 마. 아주버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재수 씨가 뭐 아는 거 있어? 야, 혹시 그날 깡패들? 아니, 그 상가 건물 일 때문에 앙심 품고 수작 부리는 거면 그거 다 오해라고 해. 내가 주말에 가서 다 해명할 테니까 멈추라고 해.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형,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 말고 주말에 만나. 그날 형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낱낱이 까발려 줄 테니까. 전화를 끄는 남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단단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들어섰다는 걸 실감했어요. 여기까지 온 이상 더는 망설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통화 들어보니 아주버님 완전 사색이 돼서 덜덜 떨더라. 여보, 당신 괜찮아? 괜찮아. 지 무덤지가 판 건데 이제 와서 바들바들 떨어봐야 늦었지. 이미 심판의 날은 시작됐어. 남편은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전해졌어요. 저는 그 온기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시댁 가족 대화방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고 남편이 전해주었습니다. 평소라면 시시콜콜한 안부라도 오갔을 그 방이 그날만큼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는 거예요. 혜란 형님만 짧게 다들 그날 시간 맞춰서 와요라는 메시지를 하나 남겼을 뿐 그 흔한 이모티콘 하나 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시댁 식구들이 저마다 불안한 얼굴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을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늘 저를 낮춰보던 그 얼굴들이 이제는 무엇을 상상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틀 뒤 그 자리에서 하게 될 말들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7년 동안 삼켜왔던 말들이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옷장 앞에 서서 오랫동안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평소 시댁에 갈 때 입던 수수한 옷이 아니라 회사에서 회의에 들어갈 때 입는 정장을 골라 입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옅게 웃었어요. 우리 여보, 오늘 대표님 정장 쫙 빼입으니까 진짜 멋있고 든든해 보이네. 고마워. 오늘 내 옆에서 단단하게 버텨줘. 한 놈도 못 빠져나가게. 저희 부부는 차에 올라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손을 꼭 맞잡고 있었어요. 시댁 거실에는 이미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아주버님 내외, 그리고 저와 남편까지 지난번 명절 때와 비슷한 자리 배치였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과 달리 아주버님 옆로는 낯선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서류철을 들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미리 요청해 참석시킨 저희 쪽 법무팀장과 재무팀장이었어요. 어머님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자자, 식구들 다 모였으니 밥부터 먹고 이야기하자. 은주야, 가서 상부터 내와라.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부엌에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밥 숟가락 들기 전에 이 집안에 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제 목소리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어요. 봉투를 여는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아주버님 회사 명줄, 오늘 제가 쥐고 흔들 겁니다. 부도를 내서 길거리에 나앉게 할지 아니면 살려줄지는 다 제 손에 달렸거든요. 제 말에 아주버님의 낯빛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혜란 형님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고 어머님은 손수건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떠셨어요. 아니, 은주야, 네가 지금 무슨 실성한 소리를 하는 게냐? 저는 서류를 한 장씩 꺼내며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주버님네 건설사 살려주고 있던 최대 물주가 누군지 다들 모르셨죠? 전국에 80개 넘는 매장 거느린 프랜차이즈 회장. 그게 바로 접니다. 지난 7년 동안 이 집안에서 파출부 취급받던 둘째 며느리 박은주라고요. 거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승철이 회사 돈줄을 쥐고 있는 그 대단한 회장이라는 거냐? 네, 아버님.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저희 회사 돈 떼먹고 안 갚은 수십억 채권, 방금 싹 다 압류 걸었습니다. 거기다 저희 친정엄마 건물 강제로 뺏으려고 조폭들 보내서 난동 피운 짓거리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싹 다 죗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아주버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수 씨. 아니, 대표님. 그건 오해가. 나는 그냥 상가가 탐나서. 아니. 오해? 그냥 뭐요? 입이 있으면 똑바로 말을 해보세요. 아주버님이 뒤로 호박씩 까며 엉뚱한 주식에 회사 돈 다 날려먹고 빵꾸가 나니까 그 돈 메우려고 힘없는 우리 친정엄마 뒷목 쳐서 상가 건물 헐값에 빼앗으려 한 거 아닙니까? 제 말에 아주버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재무팀장이 조용히 자료 하나를 더 꺼내 보였어요. 저희 법무팀에서 확인한 결과 대표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정승철 사장이 회사 돈 수십억을 빼돌려 도박성 투자를 하다 날린 명백한 횡령 증거입니다. 그 말에 아버님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이 썩을 놈아. 승철이 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경기가 나빠서 회사가 중내 산해하더니 내 놈이 회사 돈을 훔쳐다 도박질을 해. 아주버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주버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빼돌린 계좌 내역부터 우리 엄마 가게 박살 내놓은 조폭들 자백 영상까지 다 준비되어 있다고요. 법무팀장이 조용히 서류를 펼치며 그날의 정황을 담은 자료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진과 통화 기록, 건물주와의 접촉 정황까지 모든 것이 명백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혜란 형님은 그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우리한테 이래, 동서. 혜란 형님의 목소리가 떨리며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형님을 바라보며 낮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형님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냐고요? 지난번 추석 때 우리 엄마가 밤새 손가락 부르트도록 만드신 반찬, 온 친척들 보는 앞에서 더럽다며 쓰레기통에 처박으셨죠?
그날 형님이 내다 버린 건 나물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피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당신들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주기로 결심한 겁니다. 혜란 형님은 그제야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그깟 반찬 쪼가리. 명절 스트레스 받아서 홧김에 버릴 수도 있지. 그게 우리 집안 밥줄 끊어놓을 만큼 그렇게 큰 죄야. 형님한테는 그깟 풀떼기 반찬 쪼가리였겠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딸 자식 시댁에 기죽지 말라고 평생을 바친 정성이었다고요. 알아요. 제 대답에 혜란 형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님도 그제야 상황의 무게를 실감한 듯 낯빛이 어두워졌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님은 그동안의 근엄한 표정이 무너지며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얼굴을 드러내셨어요. 늘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던 분이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한참 만에 아버님이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내 눈빛을 보고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했지. 그때 네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짐작은 했다마는 설마 이 정도로 엄청난 칼을 숨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버님께서도 제가 순종적인 며느리만은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계셨군요. 짐작을 했다기보다는 내가 참 늙어서 눈이 멀었지. 내 집에 들어온 며느리가 호랑이인 줄도 모르고 강아지 취급을 했으니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평생을 집안의 어른으로 체면의 상징으로 살아오신 분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저에게도 낯선 광경이었어요. 아버님, 돈 없다고 무식한 거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사람 짓밟아도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짓밟히는 쪽은 저희가 아니라 바로 이 집안 사람들이 될 겁니다. 어머님이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아이고, 은주야, 내가 늙어서 노망이 들었지. 우리가 내 진가를 몰라보고 그동안 큰 죄를 지었다. 제발 용서해라. 어머님, 이제 와서 질금질금 짜시며 사과하셔도 제 마음 눈곱만큼도 안 흔들립니다. 하나만 명심하세요. 앞으로 제 인생에 그리고 우리 친정엄마 인생에 2번 다시 함부로 얼쩡거리지 마십시오. 그게 조건입니다. 법무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정승철 사장님, 밀린 돈 수십억은 내일부터 정식으로 차압 들어갈 겁니다. 변명하실 게 있다면 경찰서 경제사범조사실에서 다 들어드리죠. 아주버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넋이 나간 얼굴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혜란 형님은 그 옆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애써 눈물을 참는 듯 보였어요. 평소라면 자존심 강한 그 얼굴이 그렇게까지 무너지는 걸 저는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늘 저를 낮춰보던 얼굴들이 이제는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혜란 형님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주버님은 서류를 붙잡고 몇 번이고 같은 문장만 되풀이해 읽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소파 끝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숨을 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노을이 거실 안까지 붉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채권 상환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정리되었고 아주버님 회사는 결국 규모를 크게 줄여 재정비에 들어갔어요. 아버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몇 주가 지난 뒤에야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은주야, 다 무너지고 나서야 이런 말을 해서 면목이 없다만 이 애비가 진심으로 미안하다. 네가 그리 훌륭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짐승만도 못하게 대했구나. 저는 그 말에 예전처럼 마음이 뭉클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난 일은 다 덮겠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넘지 말아야 할 선 똑똑히 지키면서 남처럼 적당히 살면 될 것 같습니다. 명절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여전히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부엌에 서서 하루 종일 일하지는 않아요. 며느리답게 나서지 말라던 그 말도 이제는 누구도 저에게 하지 않습니다. 혜란 형님은 그 일 이후로 눈에 띄게 조심스러워졌고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예전의 날카로움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얼마 전 명절에는 혜란 형님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동서, 내가 그동안 눈에 뭐가 씌었었나 봐. 추석 때 남을 버린 건 내가 정말 천벌 받을 짓을 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저는 그 사과를 듣고도 예전처럼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의 서러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어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받을게요, 형님. 하지만 끊어진 물은 다시 못 붙이는 법이죠. 앞으로는 남남처럼 서로 성 긋고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네요. 혜란 형님은 그 말에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도 그날 이후로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고 예전처럼 큰 소리를 치는 일도 사라졌어요. 회사는 규모를 줄여 다시 시작했다고 들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소식에 마음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의 반찬 가게는 그 사건 이후로 오히려 더 번창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가게를 정식으로 리모델링해 드렸고 엄마가 원하신다면 직원을 더 두고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낡았던 간판도 새로 달고 좁았던 매장도 옆 공간까지 넓혀 손님들이 편하게 앉아 반찬을 고를 수 있도록 꾸며드렸습니다. 처음엔 손사래를 치시던 엄마도 이제는 가게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아이고, 우리 회장님 딸 덕분에 엄마가 이 나이에 삐까번쩍한 금태 두르고 호강을 다하네. 엄마는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그동안 숨죽이며 지내온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주말이면 저는 종종 가게에 들러 앞치마를 두르고 엄마 곁에서 나무를 함께 묻힙니다. 이제는 굳이 숨길 이유도 서두를 이유도 없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 반찬을 고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엄마와 나란히 서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회의실보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옛날에 나 구박받고 펑펑 울고 싶을 때 참지 말고 다 털어놓을 걸 그랬나 봐. 제가 문득 그렇게 말하자 엄마는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유, 촌스런 엄마가 알았어 봐라. 속만 까맣게 탔지 뭘 어쩌겠어. 우리 장한딸이 독하게 맘먹고 악착같이 이겨내서 다 부숴버렸으니 속이 다 시원하고 대견하지. 엄마의 그 말에 저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새벽마다 손목이 아프도록 반찬을 만드시던 그 손이 결국 저를 여기까지 버티게 해준 힘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그 손을 가만히 잡아들이며 오래도록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그 일을 계기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에게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걸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주말이면 함께 친정에 들러
엄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희 부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여보, 추석 때 부엌에서 눈 확 뒤집어 보라고 당신이 판 깔아준다고 했던 말. 진짜 100% 진심이었어? 어느 날 저녁 제가 장난스럽게 묻자 남편이 픽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마누라 구박하는 인간들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알아서 조폭들까지 완벽하게 박살내버릴 줄은 나도 몰랐네. 하하. 저는 그 말에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아온 서러움도 그날의 두려움도 이제는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어요. 회사 일도 예전보다 훨씬 홀가분한 마음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 개의 삶을 오가며 숨죽일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직원들 앞에서도 시댁 식구들 앞에서도 저는 이제 같은 얼굴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그 홀가분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갔어요. 회의 중간에 시댁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도 더 이상 목소리를 낮추거나 자리를 옮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홀가분했습니다. 가끔 예전 생각이 날 때면 저는 그 시절에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떠올립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견디면 언젠가는 스스로를 당당하게 드러낼 날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너무 오랫동안 저 자신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안에 제가 이루어온 모든 것을 가둬두었던 거예요. 명절마다 부엌 한쪽에 서서 남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등 뒤로 듣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아득한 예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제 모습을 감출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참고 또 참으면 언젠가 알아줄 거라는 믿음이 오히려 저를 더 작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조용히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것과 잃는 것은 다르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나답게 살아갈 날이 온다고 말이에요. 가게 문을 나서며 엄마가 싸주신 반찬 봉지를 품에 안고 저는 오랜만에 마음 가득 채워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골목 어귀에 세워둔 차 앞에서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찬 봉지를 건네받으며 남편이 웃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장모님이 또 무슨 반찬을 이렇게 보따리 장수처럼 바리바리 싸주셨어? 우리 엄마 큰손인 거 하루 이틀 봐. 맛있는 거 다 쓸어왔으니까 오늘 저녁은 포식하자.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저물어가는 저녁 하늘 아래 남편과 나란히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저답게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익숙한 동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범한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었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그 홀가분한 마음을 안고 저는 오늘도 저답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참는 것과 잃는 것은 다릅니다. 은주는 7년 동안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자신을 숨기며 살았지만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결국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혹은 집안의 평화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조용히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히 견딘 시간도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온다고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것이 진짜 미덕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며느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